자, 그 다음에 527조 보세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거기다가 도달 후에, 청약은 도달해야 되잖아요. 도달 후에는 이 말을 쓰세요. 그럼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에? 청약은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반대해서 간다면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28조 1항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죠. 효력을 잃어버리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승낙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3월 20일까지 승낙해줘. 그러면 승낙 그 기간에 도달해야 청약은 살아남죠. 그죠? 그러면 그 기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은 좀 이따 2항 3항은 나중에 할 건데 이게 사고 연착이에요. 사고 연착. 이렇게 쓰세요. 사고로 연착되는 거. 사고 연착. 묶어서 2항 3항을 묶으세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29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있죠. 상당 기간 밑줄이고 받지 못한 때 도달이죠.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아까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승낙기간에 도달해야 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승낙이 있고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에 승낙이 도달해야 되고 승낙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530조입니다. 연착, 그 530조에다가는 여기다가 통상연착이라고 쓰세요. 통상연착. 통상연착됐습니다. 이거는 아예 늦게 붙인 겁니다. 통상연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승낙기간을 내 이 집을 1억에 팔겠소 라고 했는데 3월 20일까지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내가 3월 19일 날 산다라고 편지를 붙였어. 당연히 3월 21일 날 들어가겠죠. 아예 늦게 붙였어. 통상연착.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에? 그러나 요 갑은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는 볼 수 있죠. 그게 530조입니다. 530조가 연착된 승낙은 이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고. 그럼 이제 사고연착을 이건 통상연착, 이건 통상연착 아예 늦게 붙인 거고 사고연착은 사고로 연착된 거야.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을 팔고 싶다라고 청약을 했어. 1억에 팔겠소로 청약을 했어. 그리고 이게 3월 5일 날 편지를 붙였다고 합시다. 3월 20일까지는 승낙해줘 라고 했어. 이게 3월 7일 날 도달해서 3월 10일 날 내가 사겠어라고 편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20일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사고로 배달사고 일어나서 3월 21일 날 도달했어. 그러면 편지 봉투에 3월 10일이 소인이 찍혔잖아요. 그럼 이게 사고로 뭔가가 연착이 됐구나. 사고 연착이라는 거예요. 사고 연착의 경우는 빨리 이 사람은 늦게 도착했다라고 연착 통지를 해주라 이거예요. 연착 통지를 해주라. 연착 통지를 해주라. 그러면 연착 통지할 필요 없을 때는 지연의 통지를 발신해 주라 이거예요. 지연의 통지 발신은 3월 20일쯤에 갑이 야, 너 안 살란가 보지? 이게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발신해 주면 연착 통지할 필요 없이 그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연착 통지를 해주거나 연착 통지를 안 했더라도 그 이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신했을
했다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지연호 통지도 발송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연착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거는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 성립하는데 문제는 격지자 개념이 나옵니다. 격지자. 이 격지자라는 개념은 이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관계입니다. 시간.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관계. 그럼 시간이 안 걸리면 대화자고. 근데 여기에 이 갑과 을은 격지자죠? 격지자 사이죠? 갑과 을은 시간이 걸리잖아, 편지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때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발신한 때. 그러면 이 3월 10일 날 계약은 성립하겠죠? 자, 이 부분이 528조의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즉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하라 그랬죠. 연착 통지하면은 그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달 전에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송할 때는 연착 통지도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자가 전환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착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않은 거로 보니까 계약 성립하죠? 그럴 때 531조로 갑니다. 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동그라미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성립하죠. 이거를 청약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다음 534조는 아까 했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첫 번째 모래시계 기출 보세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배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어요. 그럼 534조가 되죠? 예? 1억에 8개소가 5천이면 4개소 했어요. 그러면 거절과 동시에 채청약으로 본다라 그랬죠? 계약은 성립한다면 틀립니다. 두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주의죠.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든 대화자든. 됐어요? 자, 오른쪽에 기출 청약의 성질에 26회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죠? 예? 광고 자판기 설치. 청약 효력에서 거기 두 번째 청약 후 당사자 사망. 그래서 기출 보세요. 26회. 청약은 발한 후 사망에도 청약은 유효하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반가로 2번에 승낙의 자유 24회 기출 보세요. 청약자가 청약과 동시에 화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화답이 아니고 회답입니다. 못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거기에 기출 9번입니다. 기출 9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승낙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가 가질 뿐이다. 그 다음에 판례 10번이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밑줄이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 승낙은 청약대에 대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1번 판례 당사자 사이 계약의 내용이 이룬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의사실현입니다. 532조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자, 봅시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갔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예금해. 그러면
자, 예금 계약을 합니다. 예금 계약.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은행 직원에 줍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 을이 이걸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받았어요. 받아서 1,000만 원을 확인하는 순간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 거예요. 이해가죠? 승낙 의사가 실현된 거야. 의사 실현 계약이 성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 밑에 판례 12번이죠. 자, 계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의사에 따라서 돈을 확인하면은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죠. 의사 실현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냐고 이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교차청약 장량 지출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됩니다. 양청약이 도달의 동그라미죠.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발신으로 바꾸면 틀리죠. 갑과 을이 있습니다. 1억에 팔겠소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 도달 전에 1억이면 사겠소.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을 했을 때 양청약이 도달해야 계약은 성립하겠죠. 됐나요? 자, 모래시계 작년에 보니까 당사자 간의 밑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체됩니다. 그러면 양청약이 발신한 때금 틀렸죠? 자, 문제 봅시다. 여기서 매번 한 문제는 조문 잘 파악하면 됩니다. 거기 6번 보세요. 문제 프린트 6번 작년 기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의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맞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됩니다. 양청약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이 아니죠? 도달이죠?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했죠. 534조죠.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죠? 조문입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맞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민총에서 한 거예요. 과실 책임. 535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능이라는 게 있다. 불능에는 이렇게 원시적 불능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습니다. 전부 불능이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집하고 차고가 있다 했을 때 9월 1일 날 계약했는데 8월 1일 날 집이 다 불났다. 그럴 때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이죠. 그럴 때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자체는 이 전부 불능 무효죠. 그럴 때 한 사람은 불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알았다는 게 악의 또는 고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매수인은 몰랐어요. 손해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죠.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열시키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은 자기가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나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행이익은 내가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 생각이었다. 2천의 전매 차익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근거 조문이고
판례가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라 기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불능 문제 됩니다. 일부불능. 요 일부불능. 그럼 이게 차고만 불났어요. 차고만 불났다. 그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판례가 가지 않고 이게 유상계약이라면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게 판례예요. 담보 책임, 판례, 기출 판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손해배상이 원래 손해배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켰다. 계약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쳐서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즉 계약 책임에 한 손해배상 둘 중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손해배상이 과연 계약 책임이냐 불법행위 책임이냐. 그런데 판례는 없고 다수설은 계약 책임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석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판례가. 우석대 사건이 뭐냐면 우석대학교에서 갑이라는 사람을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고용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석대학교가 이 고용을 않겠다라고 계약 교섭 단계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해버려요. 고용하겠다. 부당 파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간 믿고 기다렸는데, 그죠? 신뢰를 했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죠? 신뢰에서 손해배상이니까 요거 534조, 535조로 청구하자. 이렇게 하는데 판례는 반대입니다. 판례는 뭐냐면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535조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경우에만 적용하라. 즉 집이 불났다라든가. 그러면 이때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는 이거를 불법행위로 가라 이거.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로 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을 실내이익 손해배상으로 한정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판례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심했어요. 그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35조 목적의 동그라미 불능,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535조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은 자, 그죠? 악의과실이죠.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전항 규정은 상당히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적용하지 않으니까 반대 해석하니까 상대방은 몰라야 돼요. 몰라.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기출 보니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이죠. 전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근거조문 넘겨보시고 다음에 요건은 자 보시면 되고요. 그 판례 13번이 우석대학교 사건입니다. 우석대 사건. 우석대 사건은 모래시간만 체크하면 됩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신뢰이익 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14번입니다. 한번 기출 나왔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에는 계약 준비 비용은 포함되는데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지출한 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기 비용입니다. 포기 비용이니까 이 신뢰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계약이 교섭이 진행됐다면 신뢰이익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17번 아까 미달 사건입니다. 미달 사건이라고 쓰시고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 요거는 거기 계약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 미달한다.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럴 때는 수량 지정 매매 해당한 때 한해서 담보 책임에 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미달 부분을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모래시계처럼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이 미달합니다. 그럼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판례가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딱 기출지문으로 처리됩니다. 18번 보세요. 공사비의 지급에 관련해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사용권 부여가 원시적 밑줄이죠.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공사계약은 유약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과실을 이유로 실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문제 기출문제가 거기 7번 봅시다. 7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해서 틀린 거 우석대 사건이죠. 당사자사의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죠. 맞죠?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주는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 이건 포기 비용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틀렸죠? 이따가 틀렸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그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계약 교섭이 진행됐다면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 기침에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 지금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의 효력이 첫째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성립 요건이 중요하죠. 성립 요건. 첫째가 쌍무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여기서 쌍무는 이걸 풀어 헤친다면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쌍무는 첫째 쌍무는 우리가 예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을 1억에 팔겠소.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는 쌍무죠. 그러면 첫째 9월 1일 날 계약금 줘요. 계약금. 이게 1억에 계약했다 합시다. 계약금 1,000만 원 줍니다. 10월 1일 날 중도금 줍니다. 중도금 4,000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11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게 5,000 지급합니다. 5,000 잔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받죠? 이게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 그러면 첫째, 여기에서 항변권이 있으려면은 매매가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매매가 쌍무인데, 그러면 매매계약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근데 만약에 편무다. 만약에 시험 기출이 무이자 소비대차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자 1억을 꽂는데 이자 안 주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입니까? 편무죠. 편무니까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하나죠. 계약이 두 개다. 그럼 계약이 별개로 됐어. 그러면 원칙이 하나가 아니죠. 계약이 두 개야. 가령 내가 매매를 하는데 내가 싸게 주는데 네가
여기 양도세 부담하라. 양도세 부담하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매매, 이 매매 계약 하나고 양도세 을이 부담한다는 계약이 두 개죠. 계약이 두 개잖아. 그죠? 그럼 두 개라면 원칙적으로 동시에 항변권이 없지만 하나야 되니까 특이하게 있다면 가능하다. 기출 판례죠. 이 계약하면서 특이약을 하는 거야. 동시행관계로. 동시행관계로. 특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개의 계약이라면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별개의 계약도 기출 판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무 부담해야 돼요. 채무. 근데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가령 상속이 됐어. 상속이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이 양도됐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채무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4천까지는 줬어요. 근데 4천 주고 을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상속되겠죠? 그럼 아들들이 5천 주면서 소유권 넘겨라. 공평하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유치권과 같이 이게 이념이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상속된다. 양도된다. 양도는 뭡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5천 받을 거를 A한테 양도했어요. 네가 받아가라 이거야. 그럼 A가 을한테 5천 잔금 주라 그러겠죠. 그러면 을은 뭘까? 소유권 넘겨? 그럼 줄게. 상관없죠. 그죠? 양도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양도 이제 판례, 여기서 판례가 뭐냐면 만약에 A 갑의 채권자가 A야. 근데 A가 갑한테 5천 받을 채권이 있어. 근데 돈을 안 주니까 판결 받아놨어. 판결문 가지고 갑이 을한테 받을 잔금 채권 있잖아요. 요거를 야가 판사한테 압류하고 및 전부 명령을 때려놨어. 또는 추심 명령을 때려놨어. 전부 명령, 추심 명령. 자, 판사님, 내가 갑한테 5천 받을 게 있는데 이 재산이 없고 팔았는데 잔금 받을 게 있대요. 그 잔금 5천을 압류하고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판사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송달이 되면 요게 5천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추심명령 하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내 거니까 을아 5천 주라. 그러면 을은 뭘까? 천금 줘? 아니 그 소유권 넘겨? 그래야죠. 돈만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양도나 압류 및 채권이 있지 압류 전부 명령 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돼요. 안 갚아 한쪽이. 채무불이행으로 돼서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꿔줍니다. 손해배상 바꿔주더라도 항변권은 그대로 갑니다. 항변권은 그러나 이제 동일성이 유지 안 되는 경계계약이다. 항변권이 사라져. 경계는 이게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팔기로 하다가 요거를 토지로 바꿔버리자 라는 거예요. 서로 경계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토지에 관해서 항변권이 있는 거지 건물에 대한 항변권이 없죠. 바꾸치기 해버리죠. 동일성이 없는 경계약은 안 된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변제기 도래입니다.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는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을이라는 사람 중도금 먼저는 선 지급해야죠. 중도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어요. 중도금 먼저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 항변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할 때.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요. 불안의 항변권이 뭐냐면 이 선이행 의무자가 4천 가지고 왔어요.
4천 가지고 왔는데 갑이 파산 직전이야. 파산 직전이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4천 주면서도 소유권 넘겨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하니. 또 하나는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자가 지금 저기에서 을입니다. 이행하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10월 1일 날 중도금 안 줬어. 11월 1일 잔금도 안 줬어. 그리고 현재 시점이 12월 1일이야. 이렇게. 그럼 갑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때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거야. 이행기 도래니까 갑의 의무 이행기가 11월 1일 날 자기도 소유권 넘겨줘야죠. 11월 1일 날 자기도 소유권 넘겨줘야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중도금 잔금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선이행 의무자 을이 그래 내가 중도금 4천에 대한 이자 한 달 이자 있잖아요. 이걸 뭐 좀 넉넉해서 40만 원 주고 그러나 잔금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어. 왜? 자기도 안 줬잖아. 항변권에 걸리면 이행지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4천하고 40만 원, 9,050만 원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공평하죠?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이때 선이행 의무자 을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에서 자기는 등기 서류를 안 주면서 잔금만 청구할 때 야, 네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못 준다 항변하는 거죠? 에? 아니면 이 경우는 자기는 잔금을 안 주면서 등기 서류 내놔라 그러면 네가 잔금 줘야 내가 등기 서류 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쌍무개가 일방이 자기는 이행을 한쪽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 되겠죠? 에? 청구할 것. 그래야 항변권이 발생하죠. 이때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령지체 사건이 있어요. 수령지체에 빠졌다. 그래서 수령지체 사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11월 1일 날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자. 그래서 등기소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자 갑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잔금 가지고. 그러면 을은 등기서류를 받지 않았으니까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래서 갑이 갔어요. 가지고. 등기소를 가지고. 그리고 야 잔금 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을이 수령지체 한번 빠졌죠? 그렇더라도 야 등기소로 가져와. 내가 잔금 줄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자 봅시다. 536조 옆에다가 의무규정입니다. 이거 의무규정 특이하고 배제할 수 있어요. 쌍무계약일 것 1항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밑줄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변제기 밑줄이죠.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2항이 불안한 항변권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파산 직전이다. 그러면 항변권 주장 가능하죠. 거기에 뭐 쭉 여러분들 보시고요. 오른쪽에 19번 봅시다. 19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런 거죠.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 땅을 사서 나눕니다.
100평 네 거, 100평 네 거. 나눴다면 분필해야 되는데 분필하지 않고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예요. 상호 명시탁이죠. 그럴 때 나중에 지분 정리할 때 서로 지분을 상호 이전할 때는 동생관계다. 그 다음에 판례 20번입니다. 동생관계는 쌍방의 채무 중 한 채무 밑줄이죠. 아까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더라도 항변권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22번은 조금 어려웠던 판례인데 경매가 무효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저당권자인데 돈을 안 주니까 경매가 청구돼서 낙찰을 받았어. 근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되니까 이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갑한테 말소해 줘야 돼요. 배당받은 저당권자는 돈을 돌려줘야 돼요. 이 소유권 말소의 상대방은 갑이고 이 을이 돌려준 사람은 병이죠. 서로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 말소 절차의 의행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당사자가 다르니까 동생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생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죠. 양도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넘겨보세요.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기가 없는 상태에서 후 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죠. 그럼 아까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수령지체 사건이죠. 쌍무계약의 당사자를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수령지체 빠졌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소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등기소를 계속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놨다면 항변권은 소멸하지만 한 번 이행지체를 했다 손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8번은 여러분이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특이하게 없는 한 소유권 이전하고 가압류 말소해 줄 테니까 대금 내놔라. 동생관계죠? 이해갑니까? 30번이죠. 30번은 모래시계 보세요. 쌍방채무가 별개의 동그라미. 이 별개의 계약이라면 원칙은 안 되는데 특약이 있다면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2번 판례 보세요. 쌍매가 무효의 동그라미. 무효가 돼서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동생관계에 있고 취소도 동그라미입니다. 무효 취소된 경우에 쌍방의 원상회복도 동생관계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33번은 만약 임대차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임대차가 끝났어. 임대차가 끝났다. 그럼 임대차 끝났으면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은 동생관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증금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죠. 네? 안 주니까.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 후 33번 26회 기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는 경우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35번 보세요. 35번. 이건 뭐냐면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등기명령에서. 그럼 보증금을 먼저 줘야 등기 말소해 주겠죠? 동생관계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춰볼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 의무다. 선행 의무죠? 선행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8번이 조금 어려운데 38번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건데,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임대인이 이렇게 있어요.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어.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 끝났어. 종료했어.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 야, 돈 내놔. 1억 내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명도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을이 갑에게 변제기에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이전에 1억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야. 1억의 빚을 지고 있어. 을이. 그러면 요 사람이 또 보증금 받을 채권도 있죠. 에? 그러면 요 사람은 빚도 있고 채권도 있죠. 빚도 있고 채권도 있죠. 그러면 갑자기 을이 근데 내가 빚이 있고 네한테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잖아. 근데 퉁치자. 이게 상계죠. 퉁치자 상계해버리면 이 사람이 명도 안 해주면서 퉁쳐버리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 갑이 손해죠? 갑이 손해죠? 그잖아?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1억을 내놔라. 그러면 명도 해준다. 이 명도, 이 목적물 반환과는 동생관계잖아요. 그지? 1억 줄 테니까 목적물 인도하라. 이게 동생관계잖아. 여기에 지금 1억의 반환에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 항변권이 붙어 있죠? 근데 퉁쳐버리면 이 항변권이 갑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요걸 자동 채권으로 해서 요게 자동 채권의 개념은 즉 을이 채무자잖아요. 상계권을 가지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을이죠. 을이 퉁치자가 상계잖아요.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잖아. 이게 자동 채권이다. 자동 채권. 자동 채권으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 하나 봅시다. 거기에 8번입니다. 8번은 그 앞에 그 효력에 보기 판례가 없으니까 17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174페이지. 요약집, 판례집, 그 3번에 동생항변권의 효력이 있죠. 1번,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영구적 부인권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효과, 동생항변권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용,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소송상 일방이 주장하면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의 존재유라 그랬어요. 동생 항변권이 가지는 채무자는 이행기가 경과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까 이 5천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었죠. 이건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아까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동생 항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진행하죠. 자,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 자
8번입니다.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의 쌍방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로에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면 틀리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나 임차인이 항변권을 가져서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불법 점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틀렸죠?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틀렸죠? 4번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지 않죠? 일부 승소, 그죠? 상환 급부 판결을 받습니다. 4번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합시다.